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 등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 S&P 500 지수는 0.65%, 나스닥 지수는 0.3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중 추가 관세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격탄을 받게 되는 미국 신발업체 200여 곳이 추가 관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가정으로서는 이러한 증세 피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비판을 지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그들의 금리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들떠 있었다면서 연준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로 예정된 EU 탈퇴를 앞두고 의회 정회를 요청해 파운드화가 급락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10월 14일에 의회를 재개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딜 브렉시트 강행 움직임에 장중 한때 파운드 달러는 0.7% 하락한 1.2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졌지만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 어제 1940선대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무너졌던 6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또 어제 중국 측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투자 심리는 약화됐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 측은 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째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면서 비난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UBS가 유로존 금융위기가 터진 2012년 이후로 최초로 고객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 하락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가 오후 2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시장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신라젠 주가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지만요. 원유 수요 증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쇄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또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자, 최근 들어서 미국 3대 지수가 급등 급락을 오고 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미국 지수가 약세의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3대 지수가 상승의 모습 속에서 마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지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수많은 이슈 속에서 등락과 이런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3대 지수 상승의 이면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유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이제는 좀 경기가 부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저께 나왔던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즉 지난주 원유 대비 이번 주 원유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 속에서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일단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잠깐 좀 그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띈 것들 최근 들어 유가의 어떤 모습 패턴이 상당히 좀 달리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 그리고 두바이의 어떤 유가 모습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띈 것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1월 달까지 단기간에 유가 약세 모습 보였을 때는 많은 분들이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그만큼 공장을 덜 돌리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런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유가가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국채, 즉 미국의 어떤 10년물 T빌 이런 T빌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주요국의 어떤 장기 시장의 금리를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게 그 10년물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과 독일의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도 2019년 즉 올해 들어서 국채 금리가 좀 어떻게 보면 연 베이스가 좀 약세 모습 보이겠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독일 금리입니다. 독일 금리가 이 세계 표시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팔았던 즉 파생 관련돼서 이 독일의 어떤 국채 금리가 현재는 0.65를 좀 그 이하로 가고 있지만 결국 독일의 금리가 0.65% 금리보다 떨어진다면 결국 그 최근 들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약 95%의 어떤 원금 손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은 독일의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장기 시장의 금리가 지금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는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3일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23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부정적이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관세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날에 트위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정도 단어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게 8월 23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 공격을 했던 날입니다. 그날 제롬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누가 내 적인가? 이것이 8월 23일 날 코멘트했던 내용이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3일 이후의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스탠스를 좀 바꾸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존경합니다. 즉 3일 이전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3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중국의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미국의 증시를 경제적인 데이터, 유가, 이런저런 이슈가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의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이런저런 경제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적을 보시는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 속에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핑퐁 게임으로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뉴욕 증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앞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째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며 이 비난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스탠스를 좀 반트럼프 스탠스로 좀 바꾼 것 같아요. 이 둘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은 임명자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실은 연준 의장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제롬 파월 의장을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을 추천했던 인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무누신 미 재무장관을 추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고 있지만 연준 의장이 손을 잡으면서 상당히 만족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향해서 상당히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실은 그 경제학 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들어왔을 때 연준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뒷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연준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자 그런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그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보다도 결국 내년에 대선 앞두고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좀 판단 속에서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이 좀 강단 있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8월 중순의 좀 모습을 좀 보시면 통상 앞서서 좀 말씀드려봤지만 미국의 어떤 10년물 T빌과 그리고 2년물 T빌 즉 10년물과 2년물의 의미가 상당히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 경기가 침체될 때는 10년물이 2년물보다 떨어진다 그런 좀 인덱스가 있는데 지난 8월 16일 날에도 즉 10년물의 T빌이 2년물의 어떤 국제 금리보다 레이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도 뭐 장중에 약간 좀 약세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결국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도요. 2년 동안 예금하는 금리보다 10년 동안 예금하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이후에 8년 동안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6일 그리고 오늘도 잠깐 10년물이 2년물보다 떨어졌다는 걸 보면 결국 이것을 해석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뭐 단계적인 모습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경제학자나 기본적으로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앞으로 미국 경기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안전자산을 넘어서 우리가 금, 그리고 달러와 엔화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을 선호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국은행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8월 7일까지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7월 달부터 8월 7일까지 주요국의 통화가치 변화율을 한국은행의 어떤 시리얼 데이터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블랙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습이고요. 그 전의 모습이 그 전달의 모습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약 한 달 한 7일 동안의 느낌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달러와 그 미국의 달러와 그리고 엔화 가치는 오히려 강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결국 안전자산이 선호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와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 모습 보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어떤 이제 또 다른 그 영국의 어떤 보리스 총리가 우리는 10월 달에 이제는 유로존을 탈퇴하겠습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그 영국의 파운드화가 4.4%의 어떤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 눈에 띄는 건 한국입니다. 영국이 그런 유로존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의 어떤 6월달 대비로 그 파운드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한국이 5%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난 7월달 이후에 8월 7일까지 보면 결국 한국을 넘어서 남아공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남아공 6.3 그리고 한국의 어떤 원화의 가치는 5%대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기본적으로 주요국 통화 가치로 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시장의 변동 속에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 보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예상보다 한국의 가치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지난 7월 달에 FOMC 때 의사록의 주된 내용을 보면 즉 연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70번보다 하나가 적은 69번이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의사록에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즉 2019년도 하반기에 결국 미국의 연준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한국의 통화 가치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더 크게 확대해 보면 결국 국내 증시도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데이터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와 같이 좀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UBS 측이요, 고객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매각을 하라는 신호를 보낸 걸까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뒷심이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할 때마다 결국 뭐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나올 때 뭐 매도하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7월 달 이후에 상당히 주가 급락할 때 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하락하거나 그러면은 삼성전자부터 목표치를 하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망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했는데 결국 금리가 전망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만큼 목표가도 하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 UBS가 실은 스위스 은행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UBS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식을 팔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미국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몇몇 기사를 보면 뭐 미국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지난 8월 26일자 UBS 페이퍼를 좀 제가 다운받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띈 것들은 UBS가 바라보는 하우스 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우스 뷰가 좀 세련된 표현입니다. 즉 통상 증권사에서도 리서치 센터에서 2019년도 증권사 전망 글로벌 시장 전망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하우스 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결국 UBS가 바라보는 뷰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눈에 띈 것들은 이것이 9월 달에 전망을 좀 보고 있는데, 눈에 띈 것들은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8월 26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UBS가 어떻게 보면 오버웨이트를 넘어서 언더웨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UBS가 이렇게 페이퍼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세련된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있고 숏텀입니다. 아무래도 숏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아웃룩을 보시면 글로벌 관련돼서 결국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에퀴티, 이것을 우리가 주식으로 보시면 좀 적정한 표현이다 보겠고요. 또한 채권, 그리고 환율, 마지막으로 1년에서 4년 정도 어떻게 보면 중단기 롱텀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에퀴티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퀴티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리스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페드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를 좀 이끌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 섹터가 예상보다 다운턴하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언더웨이트, 즉 오버웨이트가 뭐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언더웨이트가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시장의 글로벌 참여자들은 UBS가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언더웨이트가 이머징 마켓의 에퀴티입니다. 즉 이머징 마켓 주식을 언더웨이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UBS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이머징 마켓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좀 물량을 좀 줄이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가운데 주된 내용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관련돼서 상당히 분쟁이 커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조업 섹터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UBS가 바라보는 시각에 오버웨이트가 아니라 언더웨이트는 결국 이머징 마켓,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취약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의 주식을 숏텀, 즉 단기간에 파는 것이 맞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에 좀 커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페이퍼 관련돼서 국내 어떤 증시에 대한 리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무디스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즉 2019년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2%대, 내년에 2.1%로 무디스가 기존의 전망부터 하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무디스나 신용평가 기관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클라이언트, 즉 각 국가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좀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외국계 어떤 주식 비중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9년도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외국계 어떤 순매수의 어떤 양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 순매수의 보유 비중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9년도 이후에 한국의 어떤 외국계 순매수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가 있었고, 또한 원화 가치가 약세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백색 국가 지정하겠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데이터가 7월 18일까지 데이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계는 한국계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백색 가자 이런 전쟁 관련돼서 한국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표, 한국의 GDP 어떤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7월 18일까지 보면 외국계는 여전히 한국을 바이코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의 리스크 부분 짚고 왔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슨 총리가 10월 14일에 의회를 재개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당 측에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가 역사적으로 최저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영국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죠. 아시는 것처럼 보리스 총리가 그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0월 달에 그 어떻게 보면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지금의 공약과 다르게 브렉시트, 즉 유로존의 탈퇴,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그 영국발 트럼프 이런 어떤 평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리스 총리가 좀 강하게 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보리스 총리가 무엇을 얻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화가 약세 모습 보이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지난 6월 달, 7월 달의 통화 가치를 보면 예상보다 파운드 가치가 약세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그 유로존이 바라보는 기본적으로 이후에 그 글로벌 어떤 GDP 관련돼서 유로존의 가장 큰 리스크가 즉 영국의 브렉시트발 악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월 말까지 보리스 총리가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고요. 또한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마치 그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결국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로존 몇몇 페이퍼를 보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럴 바에는 영국이 그냥 브렉시트를 탈퇴하라, 이런 좀 강조가 될 것처럼 예상보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10월 말까지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총리가 과연 10월 말에 유로존을 탈퇴할까, 이런 어떤 퀘션 마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저것은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8월 달도 정말 막바지네요. 거래일수록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8월 달도 넉넉하지만 않은 그런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나갈 것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증시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이제 무관심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목요일이고요. 8월을 마무리하는 두 거래일 중에 이제 하나, 목요일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아주 20세기 최고의 명연설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문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틴 루터킹 목사는 35살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고요. 뭐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요.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서 국경일로 미국에서 정한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자, 이분이 1963년도 8월 28일 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중 한 대목입니다. I have a dream. 네. 나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대한, 미국 미래에 대한, 그리고 흑인 해방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죠. 이제 이 꿈을 가져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상승할 수 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구조상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 모든 것이 다죠.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경제계, 주식시장 더욱더 그렇습니다. 해외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국내적인 문제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폭의 손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한일 관계도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도 그동안의 틀을 깰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여전히 희망이 실종됐던 것 같은, 꿈이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더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시장을 주시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과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는 그런 과도기전 과정이다. 이런 과도기전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여러분만의 노하우와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 영향 줄 이슈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이 올 2분기 일본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와 관련 없이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로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신동빈 회장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롯데그룹 역시 현재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그래도 다행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냥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그렇죠. 미국장에서도 중요한 날이었는데 반등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주말에 걸쳐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몇 개가 전개가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결심 공판이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이 무죄로 이 2심에서 했던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상고 공판이기 때문에 결론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파기환송을 해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느냐. 다시 재판하라고. 또 하나는 상고 기각으로서 2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느냐가 결론이 납니다. 회사 측에서는 상고 기각의 확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 오후 2시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어제장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 국내 증시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지난 6일간의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상승폭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상승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이면을 보니까 갤럭시 S10이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6년 만에 그렇죠. 최고의 상승률을 판매 실적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모습이죠. 애플에 이어서 2위로 9.8%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지고 있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일본에서 함명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결심 공판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설사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상고 기각이 판결 내지 않고 파기 환송으로 판결 낸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최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 중에서 호재성 재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한번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회장의 판결은 또 다음 달에 예상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결심 공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재계순위 1위와 그렇죠? 재계순위 3, 4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 롯데그룹 회장의 이 결심 공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관련 주가의 주가 향방에도 역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선거 결심 공판 여부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상고심 결과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신라젠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제 종가는 10,000원대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신라젠에 관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요즘 제약과 바이오주를 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더군다나 이 신라젠 어제도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100, 임상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을 보였던 이 신라젠이 어제 또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한때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신라젠은 지난 2017년도죠. 2년이 채 되지 않았네요. 2017년도 11월 달에 15만 2,300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어제 종가가 1,350원이에요. 이건 뭐냐? 1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가 조작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면서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는 10,000원 선도 위태롭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이 회사는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 종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로스콜 각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노선을 9%에서 10%로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상승을 의미해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손실률이 9%대, 10%대가 다다르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 참다 보면 20%, 30%, 40%까지 손실을 보다 보면 이거 진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의 투자 심리도 불안하고 전략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로스컷을 꼭 이번 기회에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어제 신라젠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제약주들 특히 중소형주에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인트론 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앞타바이오 등은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래서 20%, 10%대 이상의 급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마크로젠도 큰 폭의 상승을 기하면서 오히려 제약과 바이오 중에서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과 바이오는 제가 업종상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부 제약사 중에서 동반 하락했던 아무런 이유 없이 심리에 의해서 동반 급락했던 종목군들은 제자리 찾기 작업을 할 것이며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는 철저하게 그렇죠 종목별 그리고 실적별 실적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특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제약과 바이오에 대해서는요. K바이오 업종이 5개월 새에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33조에서 5개월 전에 지금 22조대로 11조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급락했다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상승은
상승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기 앞서 반등의 국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신라젠과 코롱티슈진의 사태로 시장에서는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추세 전환 확인이 필요하고 단기 매매로 집중하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입니다. 오히려 한 주간을 본다면 주 초반에는 강했던 시장도 주중반으로 넘어갈수록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주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내 시장은 어제장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그날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매도 물량에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오늘은요. 매매 타이밍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좀 늦춰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어차피 상승시 추격 매수하는 장은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오늘은 철저하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늦춰 잡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2원 70전이 상승을 했죠. 1213원 90전입니다. 이제 1200원대, 1210원대마저 돌파한 그런 모습이고요. 앞선 고점대인 124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환율 시장이 1200원대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보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 시장 변동성 체크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결심 공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2분기 GDP 그렇죠. 29일이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있고요. 그리고 30일 날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과연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이냐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PCE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30일 날 또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리 이번 달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 30일 날 금통위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도 어제 미리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 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9월 중순까지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그렇죠. 급락은 없을 것이다. 충분히 단타 매수 구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단기 매매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상승으로 상승 출발한다면 철저하게 그렇죠. 매수는 아니죠. 더군다나 오전장보다 오후장 타이밍을 늦춰잡아가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매수를 잡는다,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장보다는 내일장으로 한 번 더 늦춰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제가 단기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뭐를 사느냐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장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예를 들어서 5G 관련주라든지 애국주라든지 그리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제약주라든지 이런 급등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하게 낙폭된 종목군들도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종목별 접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 전략이 그렇죠. 최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주력 배팅 좀 자제한 가운데 좀 더 지켜보는 전략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는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시간당 20mm의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도 비가 오겠고 낮에는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은 오후까지, 충북 남부와 경북 북부, 전라도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20에서 60,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주와 중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청주 29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강릉과 속초, 울진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다소 덥겠는데요. 낮 최고기온 광주와 대구, 전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